핵심 문제는 뭐냐? 내가 숙제를 내줬던 바로 그겁니다.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와 사람이 문제입니다. 앞에서 열거했던 문제점, 그것들을 이렇게 열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인사조직론 차원에서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사람이 문제가 되죠. 지금 이 문제를 일으킨 것은 사람입니다. 구조와 시스템 프로세스가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로 계속 만들어 간 거예요. 누가? 사람이. 우선 사람이 성실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 인테그리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학습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개념적 사고력이 있어야 됩니다. 맨 밑바탕에 개념적 사고력이 딱 받쳐주고 정직 성실성이 꼭대기에서 인테그리티가 꼭대기에서 학습 능력과 미래지향성을 쫙 받쳐줘야 됩니다. 우선 이 머리가 나쁘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되게 정직 성실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 잔머리를 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정직 성실한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개념적 사고력이 없으면 기술 초격차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강의했을 때 그 삼성 DS 부문의 그룹장들은 진짜 스마트해요. 머리가 좋아. 내가 하는 말을 걔네들이 다 뭐 공돌이 출신이니까 인사조직론을 알 택이 없잖아. 그런데 다 이해해. 그래서 상당히 수준 높은 질문지를 나한테 보내요. 그런데 머리가 있으면 개념적 사고력이 있으면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지금 하는 구조는 피라미드형 수직 구조거든. 지시하고 명령하고 어떻게 하면 싼 것으로 싼 노동을 착취할 것인가 하는 억압과 착취의 메커니즘이 가능한 피라미드형 수직 구조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념적 사고력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수평적 네트워크 구조로 만듭니다. 네트워크형 수평 구조죠. 이렇게 구조가 바뀌면 다른 시스템들이 다 바뀝니다. 의사결정이 쫙 늘어나잖아요. 가면 갈수록 계속 결제 단계가 많아지는 의사결정 시스템이 아주 심플해집니다. 급여 보상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팀별로 나눠주거나 똑같이 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인재 선발 시스템도 아주 간단합니다. 인사평가 시스템도 아주 간단하죠. 이게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네트워크형 수평구조예요. 내가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생각할 때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공정해져요.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이 유능한 사람인지 무능한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첫 번째 대화에서는 모를 수 있지만 이것이 길게 대화를 계속 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어떤 식으로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국이 나와서 떠드는 얘기는 거의 다 듣습니다. 내가 예상했던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념적 사고력이 부족합니다. 이 법대 다니는 사람들, 법대 교수들 개념적 사고력이 없어요. 아, 정말 한심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형 수평구조, 수평적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어야만 한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모든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초격차 기술이 탄생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피라미드형 수평구조 맨 꼭대기에 올라앉아서 김건희가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대화하고 토론해서 의사결정하는 합의의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대화하고 토론하는 게 기니까 뭐 이거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프로세스로 연결됩니다. 똑같아요. 길게 느껴지고 늦어지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의사결정이 내려져요. 결제받고 결제받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 결제할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서 대화하고 토론하면 돼요. 토론해서 합의하는 과정이 길어지겠죠. 그런 결제를 7, 8단계 받는 것보다 그 7, 8단계 결제할 놈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서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평구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그 꼭대기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것을 실제로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결정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전술적으로 결정할 단위,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들이죠. 얘다 넘겨주고 이 전략 하에서 전술을 개발하라. 그렇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 단계에서 전술을 개발하면 그 개발된 전술이 그대로 실무적으로 운용적 차원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3단계 결정 과정만 걸치면 모든 것이 실행됩니다. 이게 가장 빨라요. 물론 천재적인 사람이 있어서 다 보고 딱 그 사람이 결정된 대로 가면 회사가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세종 임금이 하던 방식도 뭡니까 이 토지를 9단계로 나누잖아요. 토지가 비옥도에 따라서 9단계. 그다음에 흉년이 됐냐, 천년이 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거 하는데 그건 한 10년이 걸려서 합니다. 다 내신들을 하고 다 조사하게 와서 실험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지 어쩐지 해서 뭐 그걸 뭐라 그러더라? 그걸 뭐라 그러는데 내 하도 오래전에 봐서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 세종 임금이 그렇게 했다고. 세종 임금이 했던 그런 방식으로 하기만 하면 우리나라는 이 각각이 국민적 이 시민들의 지적 수준이 그러니까 지적 수준이라기보다 IQ가 높아.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그래서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 세종 임금이 했던 방식으로. 내가 다시 조사해가지고 여러분한테 한번 알려드리려고 그래. 그런데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세종 임금 단 한 사람이 그렇게 했을 뿐이야. 그때 가장 강성했었던 조선이었잖아요. 그 이후에 다 무너졌죠. 점점 가면 갈수록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맡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사람에게만 맡기면 안 되고 구조와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서는 그것을 세종 임금이 그렇게 잘했으니까 다음도 그렇게 잘하겠지.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이 조직론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이 다 합쳐져서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결정되고 그러면 이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피라미드형 소집 구조를 네트워크형 수평 구조로 의사결정 시스템, 급여 보상, 인재 선발, 인사 평가 이런 것들을 다 만들면 그것을 조직론적 사고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그 사람이 그 비전에 따라서 리더십을 발휘하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최후로 나타나는 리더십이죠. 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사조직론이 맛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습 능력, 개념적 사고력, 도구적 역량군, 추상화 역량군, 목적지향적 역량군 하나씩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이 사람이 성취 지향성이 있고 미래 지향성이 있고 대인 역량력이 있다면 이 사람의 리더십은 끝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높이 평가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생겨먹은 유능한 인재들을 골라서 그 자리에 앉히면 그 사람이 이렇게 경영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비전을 세워줍니다.
그 비전을 달성하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 비전은 용트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전략을, 마일스톤을 다 놓쳐, 다. 언제까지 뭘, 그 다음에 뭘, 그 다음 스텝에서 뭘 하고 하는 것을 전부 전략이 했는데, 전략에 따라서 그것을 실행해 가다도 환경이 바뀌어서 그 전략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수정하면 됩니다. 또 비전도 조금 바꿀 수도 있어요. 그거 바꾸면 돼요. 그 합의해야 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부부가 살아가는 데서도 그런 비전과 전략이 있어야 가정이 뭔가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단 말이야. 그게 없으니까 서로 난리 부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가정도 기업도 국가도 똑같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전략을 수립해서 그것을 실행해 나가다 보면 그 전략을 실행해 줄 수 있는 조직이 뒷받침돼야 돼요. 그래서 조직 설계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 전략, 조직,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뭐라? 비전이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체제를 구축하면 이것을 운용해야 되잖아. 설계했다고 그냥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잘 안 돌아가니까 비전, 전략, 조직을 내세워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는 거예요. 리더십을 발휘할 때 핵심은 뭐라고요? 신뢰를 확보해야 돼요. 문재인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임기 내내. 초반에는 신뢰를 확보했어요. 그래서 나도 문재인 잘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점점 신뢰가 떨어지고 엉망진창하고 거짓말을 쓱쓱하고 그러다는 걸 보고 내가 나중에 중반까지도 괜찮았어. 나중에 2021년 말에 2021년 초인가 2021년 말인가 하여튼 아주 그냥 포기하더라고. 국정 운영을 포기해서 윤석열한테 질질 끌려다녀. 와, 그런 또라이 난 참 처음 봐. 대통령으로 앉아가지고 검찰총장한테 질질 끌려다녀. 아유, 참. 자, 우선 신뢰를 얻어야 되네. 신뢰를 못 얻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건 신뢰를 못 얻은 채 계속 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야 됩니다. 내가 협동조합 했다고 그러잖아요. 협동조합 할 때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 조합원을 10만 명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합원 10만 명이 되기도 전에 무슨 사업을 한다고 전 난리를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해요. 법인카드 내가 발급을 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해라. 법인카드 발부해달라고 해서 법인카드 다 발부해줬어. 법인카드 발부해줄 때 내가 어떻게 법인카드 사용 규칙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이대로 써라. 그대로 썼겠어, 안 썼겠어. 엉망진창으로 썼죠. 아휴, 참.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만뒀어요. 내가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지만 정말 언론사에 있었던 기자들 내가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희망을 말해야 돼요. 희망을 다 같이 공유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10만을 모을 때까지 조합원 10만을 모을 때까지 기다리고 우리가 그때까지 헌신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 근데 결국은 각자의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람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만뒀습니다. 조직은 서로 비전을 향하여 자기를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은 뭐냐? 신뢰를 확보하고 희망을 공유하고 이게 비전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플랫폼 조직 설계를 통해서 이 조건 정비하는 거죠. 조건을 정비해서 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 바퀴가 잘 안 굴러가죠. 삐걱대고. 그러나 처음
1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계속 기름칠을 하면 돌게 돼 있어요. 내가 그래서 협동조합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서 내가 그만뒀습니다. 나는 그냥 그만두면 그만두는 거예요. 뭐 거기서 지치하게 뭐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내가 손해보면 돼요.